안녕하세요. 정력학의 김대한입니다. 우선 강의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1강은 정력학의 기초, 교재를 치면 1장부터 3장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1장과 2장은 모든 학문이 다 그렇듯이 처음 몇 개 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많은 내용이 없는 장들이니까 빠르게 지나갈 거고요. 이제 3장의 대부분 이 강의 내용이 치우쳐져 있을 겁니다. 처음에 OT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력학이 이 역학이라는 학문 전체에서 갖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정력학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몇 가지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2개 정도의 특징만 잘 캐치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이 정력학에는 주로 평면만을 다루지만 이제 공간도 같이 다루고 있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역학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력학에서는 이제 보통 구조물, 3차원의 2차원 구조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장에서는 그렇다면 입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다 해서 입자에 대해서 분석한 단원이고요. 3단원부터는 이제 드디어 구조물로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장 내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학은 제가 OT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역학은 이제 보통 기계나 건축 이런 곳에서 다루는 뭔가 운동과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역학들만 포함을 한 거고요. 흔히 말하는 전기나 현대물리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역학을 크게 나눈다면 열역학과 나머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열역학은 무언가 손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들만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어떻게 에너지를 주어야 얘가 어떤 효율로 내보내고 이런 학문이 바로 열역학이고요. 해서 이쪽은 약간 논외로 하고, 자, 이 4개 학문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겁니다. 자, 정력학은요, 우선 이 정력학과 나머지 학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먼저 움직이는가, 두 번째로 변형이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체역학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이 책상이나 아니면 분필, 칠판, 모든 물체들이 우리가 보기엔 딱딱해 보이지만, 변형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용수철처럼 이 모든 물체가 사실은 탄성계수를 갖고 있고 또 변형되기도 하면서 힘을 어느 이상 주면 파단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학문이 바로 고체역학입니다. 그래서 고체역학은 물체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변형되는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고체역학에 가면 정말 세상 모든 게 용수철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동력학은 고체역학에서는 물체가 변형이 된다고 했죠. 자, 이제 변형이 된다는 걸 없애고 그 대신에 물체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력학은 다른 분이 찍으셨지만 굉장히 자유롭게 물체들이 움직이고 이 물체들이 움직이는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분석하는가, 어떤 힘으로 얼마만큼 쳐줘야 물체가 얼마만큼 속도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동력학입니다. 자, 그런데 유체역학은 뭐냐? 유체역학은 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죠. 나머지 것들은 파괴가 될지언정 변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부분 그 형체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유체역학에서는 형체가 없는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체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형체가 없는, 그리고 움직이기도 하고, 형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담는 잔이나 액체 같은 경우는 담는 잔이나 아니면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자주자주 바뀌죠. 흐르기도 하고요. 해서 당연히 변형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체역학은 이제 안 좋은 조건들만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유체역학이 제일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정력학은 뭐냐? 정력학은
물체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물체가 변형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형체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 공학이나 자연과학의 학문을 발전시킬 때 가장 이상적인 경우를 놓고 거기서 가정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학문을 발전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력학은 우리가 가장 편하도록 움직이지도 않고 변형되지도 않고 형체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대상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더 상위 역학 과목들로 여러분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역학 전체에서 정력학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과목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더 상위 과목에서, 여기 정력학에서는 메인이 아닐지 몰라도 더 상위 과목에서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잘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1장은 이렇게 개괄적인 내용으로 끝나고요. 2장은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자에 대한 걸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자는 우리 그냥 쌀 한 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좀 깊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입자는 우리가 어떤 물체 또는 평면상의 어떤 도형이 이 질량이 모두 한 점에 모여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마 일반 물리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 예를 들면 뭐 공을 얼마만큼 힘으로 주었더니 어떤 가속도를 가졌다, 이런 것들도 이 공을 모두 하나의 입자로 보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입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모멘트, 뒤에서 배울 거지만 이 힘을 어떤 점에 줘서 다른 점에 힘을 주면 뭐가 달라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입자에 대해서 보면, 이 단원에서는 입자에 대해서 평면상에서 입자가 힘을 받는 것과 공간상에서 입자가 힘을 받는 걸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두 개는 차원만 다른 거지 우리가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어떤 입자가 있다면 이 입자가 평면상에서 지금 이 칠판을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방향으로부터 힘을 받고 있습니다. F1, F2, F3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데,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정력학에서는 어떤 물체가 우선 변형되지 않습니다. 형체가 일그러지지도 않고요.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력학에서 다루는 모든 것들은 정지에 있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자, 정지에 있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져오는데, 첫 번째로 이 입자가 뒤에 3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모든 부분에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런데 그 평형 상태에 있는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힘들을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필요해요.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이렇게 옮겨서 길이를 대보나?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힘들을 우리가 좀 다루기 쉽게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들을 여러분이 아마 많이 봐왔던 대로 직교좌표계로 표현을 하거나 또는 극좌표계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는 다양한 힘들, 어떤 점에 가해지는 다양한 힘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교좌표로 표현해보고 극좌표로 표현해보고, 또 공간상에서는 여기에 차원 하나 더 붙여서 3개의 축을 가진 직교좌표계 또는 원기둥좌표계, 후면좌표계 이렇게 다양하게 변환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과정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구면좌표계는 그렇게 크게 쓰이지 않기 때문에 구면좌표계는 딱히 다룰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원기둥좌표계는 이 극좌표에서 Z축 하나만 더 올리기 때문에 극좌표를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이 입자들에 가해지는 힘들이 다 합쳐서 이 힘들의 합을 합력이라고 합니다. 이 합력이 0이 된다면 이 입자가 어떠한 영향도 받고 있지 않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입자에 가해지는 힘들만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3장 강체로 넘어가게 되면 먼저 우리가 이 강체에 대해서 입자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자, 강체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대부분의 물건들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책상 또는 제 시계라든지 분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강체입니다. 자, 강체는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 형태를 유지한 그리고 변형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가정한 이상적인 물리적인 물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체라고 합니다. 자, 강체는 입자와 다른 것이 뭐냐면 어떤 일정한 크기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이 크기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는 차이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른 단원에 가서 추가로 다루겠지만 이 강체는 어떤 한 점에 이 질량이 모두 모여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질량 중심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체에 힘을 주는 점들은 꼭 반드시 질량 중심점에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점에 힘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입자에는 그 입자 점 하나에만 힘을 줄 수 있었죠. 하지만 강체는 그 중심점, 입자와 비슷하게 보이는 그 중심점 말고 다른 지점에도 여러 군데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은 이겁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 강체가 밖에서 누르는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안에서도 밖으로 밀어내려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이 밖으로 밀어내려는 힘에 의해서 더 안에 들어가도 더 밖으로 밀어내려는 힘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체는 이 내부에 계속 힘들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힘들이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바로 내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체에 외부에서 힘을 주는 것을 외력이라 하고 어떤 물체에 내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힘들을 내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체에서는 입자에서는 입자 한 점이기 때문에 내력이라고 딱히 부를 만한 것이 없었는데 강체에서는 이 내력이 나타난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저 내력이 뒤에 가면 정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 중 하나가 되니까 한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강체 평형이라는 3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평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을 조금 이따 배울 건데요. 그 조건들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힘과 모멘트 평형입니다. 자, 그런데 힘과 모멘트 평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떤 힘이나 모멘트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데 제가 2장에서 그 수단으로 벡터라는 이 공간 좌표상에서 그 공간 좌표로 이 힘과 모멘트를 나타내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면 원점에서 시작한 어떤 힘이 이만큼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힘 벡터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벡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다루면서 벡터 사이의 연산관계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벡터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분만 더하고 빼면 되니까요. 하지만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곱셈에 해당하는 내적 그리고 외적에 대해서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특히 외적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해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외적에 대한 공식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은 어떤 벡터가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다고 할 때 이 두 개 사이의 내적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우린 이 A 벡터의 길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벡터 표시를 이렇게 위에 화살표 표시를 해야 하지만 아마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빼먹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표시로 된 벡터들을 내적을 하라 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씁니다. A 내적 B. 해서 이 결과는 스칼라 값이 되는데요. 이 스칼라 값은 단순히 그 크기만을 갖고 있고 방향이 없는 물리량들이죠. 그래서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에 이 사이값, 세 코사인 값, 이 사이각도의 코사인 값을 곱한 이 값이 바로 A 내적 B의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이 A, B가 지금 A를 B에 정사형시킨다고 하죠. 이런 걸 A를 B에 정사형시킨다고 하면 지금 이 벡터는 B와 평행한 A의 성분을 B와 곱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벡터의 겹치는, 표현이 약간 조금 이상하지만 겹치는 이런 물리량들을 구하고 싶을 때 이 내적을 씁니다. 반면에 외적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자, 이렇게 A, B 벡터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칠판 전체에 수직한 다른 벡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즉 외적은 2차원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물론 2차원 벡터들을 외적해서 다른 벡터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2차원 벡터들을 외적하면 결국 다른 차원의 벡터가 하나 나오기 때문에 외적은 기본적으로 3차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 A 벡터와 B 벡터를 외적한다라고 하면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래 나와 있는 식들에 의해서 다른 벡터 C 벡터가 나오는데 이 C 벡터가 AB 벡터에 대해서 수직합니다. 자, 이 방향은 A 외적 B라고 했는데 그러면 A에서 B로 향하는 이 오른손을 가지고 A에서 B로 향하는 방향으로 손을 말아 쥐었을 때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바로 C 벡터의 방향입니다. 그 크기는요, C 벡터의 크기는 A 벡터의 B 벡터의 크기와 함께 사이각의 사인 값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물리량을 의미하는 것은 이 AB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역학에 있어서 더 많이 보는 종류의 연산기호 뿐만 아니라 좀 더 어려워하는 연산기호는 바로 이 외적기호고요. 외적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이렇게 됐고 우리가 외적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외적은요, 이렇게 행렬로 써놓고 하면 약간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렬로 써놓고 처음에 이 첫 행렬은 우리가 좌표계로 택한 단위 벡터들, 지금 보통 이 I 벡터는 X축이라고 하고 J 벡터는 Y축, K 벡터는 Z축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이 단위 벡터들을 적고 만약에 우리가 평면상에서 외적을 하고 싶다 하면 PZ와 QZ를 0으로 넣고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이 값 그리고 이 값에 대해서 행렬식을 하나 구해줍니다. 자, 이것은 i만을 남겨놓고 이 반대편에 위치한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행렬식을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 있는 두 번째 항은
j-벡터를 놓고 j-벡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행렬식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나머지 k-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k-벡터 역시 k-벡터만을 놓고 나머지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만 행렬식을 적어 놓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5줄로 써서 하나하나 사선을 그으면서 계산을 하시더라도 나중에는 저렇게 3개 3 곱하기 3 행렬만 놓고 계산을 하실 거고, 조금 더 연습이 된다면 아마 위의 식이 바로 나올 겁니다. 벡터의 외적에 대한 연산은요, 여러분이 연습 문제를 풀면서 아마 충분히 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이 외적 연산을 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외적 연산이 기본적으로 계산 과정이 긴데다가 이게 어떻게 직관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이어서, 특히 벡터는 크기 말고도 방향이 엄청 중요한 요소인데 이 방향에 대한 직관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공간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벡터에 대한 내적과 외적 연산 기호는 이렇게 둘이 같이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외적을 다루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을 좀 더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S벡터. S벡터가 밖에 내적으로 묶여 있죠. 자, 이 S벡터를 안으로 넣으면 뭔가 좀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S벡터가 뭐 1,0,0인 단위 벡터이다 라고 한다면 안에 넣으면 계산이 확 간단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경험상 SPQ 중에서 하나라도 간단한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예제 문제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모두 이렇게 좀 어렵게 숫자가 주어지고요. 그래도 알아놓으면 불편한 것은 없으니, 자, 이 SPQ가 S내적 그리고 P외적 Q로 되어 있는데 이 외적 기호가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변환되는 과정을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되느냐?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SPQ 순서대로 계속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S내적, P외적, Q이고 여기서는 P내적, Q외적, S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Q내적, S외적, P입니다. 이 SPQ 순환대로 쭉 돌려지는데 이것이 한 칸씩 밀릴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외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외적은 A 외적 B라고 한다면 A에서 B로 오른손을 이렇게 감아줄 때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다. 그것이 그 결과의 벡터의 방향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외적의 결과에는 방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A 외적 B라고 하지 않고 B 외적 A라고 한다면 방향이 반대가 될 겁니다. 방향이 반대가 되는 벡터는 우리가 음수로 표시를 하죠. 해서 여기서 이 순환 방향을 한번 바꿔주면 음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QPS라고 한다면 QPS로 되면서 똑같이 써주면 되는데 음수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PSQ, SQ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언제 쓰느냐?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한 거겠죠. 뭐 여기에 따로 다른 이름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들을 소개한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공식에는 이 공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 비슷한 걸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보지 않았나요? 바로 이거죠. 이것과 모양이 굉장히 유사한데 위에 줄만 바뀌어 있죠. 즉 우리는 이 위에 줄에 SX, SY, SZ에 XYZ 단위 벡터들 다 넣으면 이 식이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결과는 이 세 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아까는 외적의 결과가 평행 사변형의 넓이와 같다고 했죠. 그 크기가. 자, 이 결과는 평행 사변형이 아니라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됩니다. 우리가 공간상에 S, P, Q 벡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평행 육면체가 이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정역학을 풀면서 정역학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가장 활용도가 높은 부분은 바로 임의의 축에 대한 모멘트를 구할 때 우리가 이 공식을 아주 많이 사용할 겁니다. 자, 임의의 축에 대한 모멘트는 이것은 사실 어떻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설명이 그렇게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처음에 이 공식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천천히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해를 해나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임의의 축, OL이라는 축이 있다면 어떤 힘이 원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원점이라고 한다면 원점에서 R이라는 위치 벡터를 가진 어떤 다른 점에 제가 F라는 힘 벡터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 강체의 어느 일부분이겠죠. 강체 어느 일부분인데 여기를 힘을 줄 때 우리가 그러면 이 두 개의 위치 벡터와 힘 벡터에 의해서 주어지는 모멘트 방향을 R외적 F라고 합니다. 이 R외적 F 모멘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멘트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기준 회전축이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이 회전축에 대해서 이 F가 가지는 모멘트를 구하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처음에 기하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이 위치 벡터를 새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간단하게 공식으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생각하는 이 OL축에 대해서 이 OL축 방향으로 가는 단위 벡터 람다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람다 내적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이 위치 벡터의 힘으로 이루어진 외적 결과인 M0가 있다면 M0와 람다를 내적하면 우리가 새로 구하는 이 OL축에 대한 이 힘의 모멘트가 됩니다. 해서 이걸 풀었으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여기서 보통의 경우에 R 또는 람다 또는 F가 셋 중에 하나는 그래도 성분이 하나쯤은 0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람다에 0이 많다면 람다를 안으로 넣어서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계산은 3차원 정역학 문제에서요. 모멘텀 힘 평형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공간상에서 우리가 보통 이쁘다고 하는 그런 방향들은 XYZ 축에 대해서 모멘트를 구할 때 이쁘다고 하는데 그런 모멘트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축에 대해서 공간을 이렇게 꿰뚫고 지나가는 그런 축에 대해서 우리가 모멘트를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평형을 찾을 수 있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이 식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 식은 앞으로 정역학을 쭉 배워나가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고 계산을 많이 틀릴 식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식이 가진 의미도 같이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Principle of Transmissibility, 즉 이 힘이 이렇게 옮겨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정리입니다. 사실 정리라고 할 게 별로 없는 개념인데 어떤 힘이 이런 강체에 어떤 특정한 지점에 특정한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힘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힘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 힘이 작용하고 있는 이 방향, 어떤 점이 있고 힘의 작용점이 있고 이 작용점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두 개를 가지고 직선을 작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평면과 공간 어디서나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자, 이렇게
힘이 어떤 직선 위에서 작용할 텐데 이 직선을 힘의 작용선이라고 합니다. 이 작용선 위에서 힘이 어떠한 지점으로 옮겨가던 간에 힘이 작용하는 방향만 일정하고 어떤 지점에 힘이 작용하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해석하기 편한 위치로 힘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정리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점이 있는데 구조물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어떤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데 이 지점에 힘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체가 하나의 구조물이라고 할 때 이 힘을 여기다 작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쉬운, 우리가 분석하기 쉬운 지점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정리입니다. 사실 이 정리는 힘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실제로 힘을 분석할 때 상당히 생각나지 않으면 많이 헤매는 정리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문제로 바꿔놓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리가 이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적용한다 라는 것만 알아두고 굳이 이 정리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밑에 바리그논의 정리는 뭐냐고요? 바리그논의 정리는 우리가 이 외적이나 내적이 모두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법칙들이 적용되는데 내적은 교환법칙까지 성립을 하고요. 외적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A 외적 B와 B 외적 B가 서로 같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서로 방향이 반대로 나오죠. 이 바리그논의 정리는 어떤 위치 벡터에 대해서 이 위치 벡터에 내적 또는 외적으로 힘이 여러 개 작용할 때 이 영향은 각각의 힘들이 개별적으로 작용할 때의 영향과 그 영향들을 모두 합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즉 조금 더 수학적이고 좀 이렇게 고급지게 표현을 하면 이 힘들이 모두 선형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반대로 우리가 각각의 힘들이 작용해서 생기는 효과는 전체 힘의 합력, 이 힘들을 모두 하나로 합치는 것을 우리가 뒤에 배울 텐데 그 전체 힘들을 하나로 합친 것이 딱 힘 하나만 작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효과가 라고 말하는 것이 바리그논의 정리입니다. 자, 이것 역시 우리가 사실 물리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많이 이런 선형적인 결합이 되는 경우는 많이 봐왔으니까 이것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 정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이런 걸 바리그논의 정리라고 한다라는 거 하나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커플과 렌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커플과 렌치가 뭐냐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력학에 들어와서 새롭게 배우는 개념들이 몇 개 나타납니다. 물론 이 커플과 렌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스텝일 뿐이지 역시 그렇게 앞에 두 개 정리처럼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마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커플과 렌치를 찾으시오,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하나쯤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나오면 뭔지 모르고 헤매면 안 되겠죠.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커플과 렌치는 커플은 대부분 평면에서만 쓰이고요. 렌치는 3차원에서만 쓰입니다. 자, 커플은 뭐냐고요? 커플은 우리가 지금 이 위에 그림을 보시면 크기는 같고 방향은 정반대인데 작용선이 서로 평행한 그런 두 개의 힘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힘들은 이 힘이 지나는 이 작용선 사이의 중점에서 반드시 이 중점에 수직한
이 중점에서 이 힘이 있는 평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모멘트를 만드는 힘들입니다. 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물체, 어떤 강체에 대해서 그 강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치고 싶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짝 힘이 있다면 서로 크기는 반대이고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는 같으면서 작용선이 서로 평행한 두 힘이 있다면 우리는 그 두 개의 힘을 커플로 합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용점이 두 개밖에 없거나 아니면 한정된 작용점에 한정된 기하적인 구속 조건이 있다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플이 뭔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렌치는 뭐냐고요? 렌치도 커플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 커플의 3차원 버전입니다. 왜 커플의 3차원 버전이냐? 마치 렌치는 드라이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라이버. 우리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 전동 드라이버 이런 나사를 박는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나사를 밀어넣기 위해서 이 분필이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나사를 밀어넣기 위해서 나사를 꼭 누르는 그 힘이 하나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나사를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돌려서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 나사를 돌리는 그 회전 모멘트가 하나 존재합니다. 해서 이 렌치는 힘과 모멘트 두 개를 합친 것을 렌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힘 벡터와 모멘트 벡터의 방향이 어디냐? 방향이 서로 같습니다. 해서 정말로 드라이버처럼 드라이버는 이렇게 누르면서 나사를 조여 넣기 시작하면 드라이버를 누르는 힘과 나사를 조이는 그 벡터의 방향이 같게 되죠. 그래서 딱 드라이버를 생각하시고 렌치가 뭔지 금방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앞서 배운 커플과 렌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힘들을 한번 줄여보는 일을 할 겁니다. 자, 3장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3장 이후에는 이 강체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어떤 특정한 강체에 이러이러한 힘들을 주고 있다. 그러면 이 힘들로 평형을 이루려면 이 중에 하나인 P힘이 얼만큼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여러 개의 힘들을 하나로 다운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요. 그 중요한 일에 커플과 렌치가 사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강체가 있다고 합시다. 이 강체를 지금 3차원으로 봐주세요. 3차원으로 여기 제가 명암을 넣을 수는 없지만 자, 이 강체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힘들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강체는 이 힘들을 모두 모아서 어떤 지점에 이렇게 작용하는 하나의 힘으로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만 모을 수 없을까요? 어떤 경우만 모을 수 없냐면 예를 들면 아까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은 반대이고 작용선이 평행한 두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시다. 자, 이 두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면 이 두 개의 힘에 의한 합력은 서로 방향이 같으니 0이 되죠. 그런데 이 두 개의 힘은 여기에 모멘트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해서 이 모멘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합력 전체, 이 전체 힘에 의한 합력, 그 힘 벡터 외에도 모멘트 벡터가 하나 더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 작용하는 모든 힘들에 대해서 각각에 의해서 생겨나는 모멘트들을 모두 그립니다. 모두 그리면 아마 모멘트 벡터들도 이 힘 벡터만큼이나 많이 여기 이 강체에 생길 텐데 그 모멘트 벡터들을 모두 하나로 합친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동일한 강체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모멘트 벡터를
하나로 합친 것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힘들도 모두 모아서 하나의 힘 벡터로 바꿨고, 그리고 여기 힘들에 의한 모멘트도 모두 모아서 모멘트 벡터로 바꿨습니다. 자, 평면에서는 이것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모멘트 벡터가 힘 벡터와는 다르게 다른 차원에 있잖아요. 모멘트 벡터는 전부 다 Z축으로 생기니까요, 평면에서는. 그래서 Z축으로 생기는 어떤 모멘트 벡터, 그리고 그 모멘트 벡터와 같은 시작점을 가지는 어떤 힘 벡터, 그리고 그 시작점, 이 세 개를 구하는 것이 평면에서 힘과 모멘트의 영향을 가장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힘들의 각각에 의한 영향은 사실 힘이 바뀌고 모멘트가 바뀌면서 계속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 합이 같다면, 이 결과로 나오는 이 모멘트와 힘이 같다면 서로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경우입니다. 이 힘이 서로 다 달라져도 마찬가지죠. 자, 만약에 평면이 아니라 공간,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강체가 명암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다른 게 하나 더 생깁니다. 뭐가 생기느냐? 이 힘이 그냥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도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다 합쳤다고 할 때 이 힘 역시 어딘가에 모멘트를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 모멘트 효과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렌치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점에 힘이 가해지고 있는데 이 지점에 모멘트가 추가로 가해지고 있다면 이 힘은 이 모멘트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모멘트 벡터와 평행한 힘은 모멘트로 다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상의 모든 힘을, 그 모든 힘의 힘과 모멘트 효과를 모두 합쳐서 표현한 것이 바로 렌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평면에서도 모멘트 하나, 그리고 힘 하나, 공간에서도 모멘트 하나, 힘 하나로 이렇게 다운되기 때문에 두 개의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이 있다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힘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고요. 여러분 문제를 풀 때 물론 연습 문제는 여러분의 연습을 위해서 더 많은 힘을 넣으려고 많이 노력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시험을 보면 아마 막 힘이 수십 개 이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어떤 강체에 이 노란색 커플 힘을 주지 않고 어떤 강체에 다음과 같은 지점에 모멘트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걸려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모멘트가 걸려 있네. 그럼 모멘트는 여러분이 지금 다루지 못합니다. 해서 내가 다루지 못하는 거니까 힘으로 바꿔야겠네. 어떤 힘으로 바꿔야지? 바로 커플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간상에서도 모멘트가 있다 라고 한다면 렌치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헤매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3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3장에 걸쳐서 이 1강 전체에 걸쳐서 3장까지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이 힘 그리고 모멘트가 벡터로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봤고, 또 이것들을 다룰 때 우리가 필요한 연산기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 힘이 작용선만 같으면 어느 지점으로 옮겨져도 효과가 같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이 어떤 모멘트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모멘트를 힘으로 바꾸고 어떤 힘들이 여러 개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힘 하나 모멘트로 바꾸는 방법도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거냐? 바로 평형,
힘과 모멘트가 평형을 이룬다 라는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자, 강체는 제가 강의 처음에 움직이지 않고 변형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뉴턴 제2법칙이 나오죠. F는 ma라고. a가 0이므로 F도 0입니다. 즉 강체에 가해지는 모든 힘들의 합력은 0이 됩니다. 자, F는 ma 말고 하나가 더 있죠. m은 i알파라고 해서 이 알파는 각가속도, i는 회전관성, 그리고 m은 모멘트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특정 짓는 그 축에 대해서 물체가 회전할 때 갖는 회전관성, 그리고 각가속도를 곱하면 m이 되는데 이게 m이 모멘트인데 여기서 알파가 0이므로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알파가 0이므로 m도 0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축을 지정해 줬을 때 그 축에 대해서 모멘트가 0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형임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힘은요,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3차원 또는 2차원을 다룰 거니까 3차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은 X방향, Y방향, Z방향에 대해서 모두 이 평형, 이 모두 합한 힘이 0이다 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멘트는 조금 더 복잡한데요. 모멘트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여기 아래 달려있는 여기 아래 달려있는 0이 무슨 뜻이냐? 바로 원점에 대한 모멘트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원점만을 기준으로 실험하지는 않습니다. 실험을 하거나 분석을 할 때 좀 더 편하면 좌표에 옮기기도 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함수 변수를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좌표에도 자주 옮기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구조물이 이런 형식이라고 한다면 이 모멘트 평형을 이렇게 두 군데 써주는 것이 가장 알맞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우에 이 힘 평형보다는 모멘트 평형이 계산상이나 아니면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렵던 쉽던 모멘트 평형 문제는, 그리고 이 힘과 모멘트 평형 문제는 꼭 한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계산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강이었습니다. 1강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정략학이 굉장히 역학 전체의 기초적인 부분인데 아주 제일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중요한 거의 개념을 지금 다 배운 겁니다. 얼마 없죠? 자, 이제 뒤에 나오는 강의부터는 이 개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구조물을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물질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강의들입니다. 지금 3장은 책에 보면 연습 문제가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뭐 그걸 다 풀으시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문제들을 골라서 푸시면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는 이제 OT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 문제풀이 강의가 중간중간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필요하다 싶으면 제가 예제를 가져와서 풀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연습 문제들 또는 다른 예제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집에서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력학의 김대한이었습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